이 영상이 다루고 있는 시점은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지 11개월이 되어가는 1942년 10월이고 주제는 시간순으로 네 번째 항모 결전이었던 일본명 남태평양 해전 산타크루즈 해전입니다. 산타크루즈 해전과 동시에 과달카날 육상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두 개의 전투는 서로 시간대가 거의 겹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투 마지막 날 해상과 육상에서 벌어진 이야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항공모함 즈이호가 미군의 공격으로 먼저 대파되어 퇴장한 일본군은 미항모 호넷에 성공적인 공격을 퍼부어 기동불능으로 만들었고, 이어서 미군 항공대가 일본 항모 쇼카쿠에 여러 발의 명중탄을 맞췄으나 호넷과 달리 쇼카쿠는 성공적으로 전투 해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미군에서 유일하게 남은 항모 엔터프라이즈 상공에서도 전투가 벌어졌고, 엔터프라이즈에 한 발의 명중탄이 맞지만 큰 피해 없이 전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본 항공대가 엔터프라이즈로 다가왔습니다. 이 편대는 뇌격기 16기와 제로전투기 4기로 구성되어 있는 즈이카쿠 공격대였습니다. 뇌격기들은 다른 항공기보다 속도도 느려서 미군의 대공포화를 당해낼 수 있을지 의심되었고, 역시 의심대로 16기 중 10기가 대공포화 및 와일드캣 호위기에 손실되고 말았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회피기동으로 단 한 발의 어뢰도 맞지 않았습니다. 호위함 중 하나였던 중순양함 포틀랜드가 사정거리 거의 끝에서 어뢰 3발을 맞았으나 어뢰가 폭발하는 데 실패해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계속 들이닥친 폭격기와 뇌격기의 공격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막아냈는데요. 오전 10시 53분에 즈이카쿠 뇌격대의 공격이 끝나고 엔터프라이즈는 고장난 레이더 등을 수리하면서 11시 15분부터 다시 항공기 착함 작업을 진행했으나 다른 호위함들에서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항공대를 또 포착합니다. 이 사진에서는 10월 26일 대공포를 발사하고 있는 전함 사우스다코타의 모습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어뢰를 이미 투하한 것으로 보이는 97식 함상 공격기가 한 기 보입니다. 일본 항공모함 준요는 원래 여객선으로 만들어지고 있던 것을 일본 해군이 1941년 2월에 구입해 다음 해인 1942년 5월에 취역시킨 항공모함입니다. 기준 배수량은 24,140톤으로 25,600톤급인 쇼카쿠급보다 약간 덜한 정도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47km 정도로 시속 64km인 쇼카쿠급에 많이 못 미쳤고, 이 당시 탑재한 항공기도 48기로 70기가 넘는 쇼카쿠급에 비해 적었습니다. 산타크루즈 해전 당시 준요는 기동부대 본대 서쪽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주력 항모인 쇼카쿠와 즈이카쿠가 항공대를 미군 항모 쪽으로 보내자 준요도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을 공격하기 위해 오전 9시경 항공대를 출격시킵니다. 항모 준요에서 출격한 항공대는 급강하 폭격기 17기와 제로전투기 12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준요 공격대는 오전 11시 21분경 엔터프라이즈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준요 공격대도 이전 일본 공격대와 똑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들의 공격과 엔터프라이즈와 호위함들의 대공포화로 준요 급강하 폭격대는 17기 중 11기가 모함으로 돌아가는데 실패합니다. 명중탄은 없었지만 엔터프라이즈의 폭탄이 2-3m 밖에 떨어져 함체에 또 손상을 입혔습니다. 전함 사우스다코타의 주포는 16인치였는데 준요 공격대에 250kg 폭탄이 1번 포탑 위에 명중했으나 포탑의 장갑이 워낙 두꺼워서 포탑 안에 있던 수병들이 피해가 없었던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폭탄이 명중한 줄도 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넷 와일드캣은 준요 폭격대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엔터프라이즈에 착함했는데요. 랜딩 기어에 손상을 입었고 항모의 회피기동으로 인해 갑판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일본 항공대의 폭탄을 피해 엎드리고 있는 미군 수병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전 11시 40분에도 엔터프라이즈 상공에는 73기의 항공기가 착함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엔터프라이즈는 한편으로 전투기를 발진시키면서 오후 1시 35분 착함 및 기타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 남동쪽으로 철수합니다. 오전 11시 일본 기동부대 본대의 위치는 남위 6도 18분, 동경 163도 18분쯤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오전 11시 30분 미군 항모부대의 위치를 남위 8도 35분, 동경 166도로 파악했고,
이때 돌아온 일본 조종사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지만 일본군은 다시 한번 출격 가능한 항공기를 긁어모아 최후의 공격을 시도하기로 하고 수상한 부대도 함포를 이용한 포격전을 하기 위해 남동쪽으로 전진을 명령합니다. 오후 1시경에 다시 출격한 일본 항공대는 준요에서 뇌격기 7기와 전투기 8기, 그리고 잠시 후 지카쿠에서 뇌격기 7기, 폭격기 2기, 전투기 5기였습니다. 당시 동력을 잃은 호넷을 중순양함 노샘프턴이 견인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진에도 순양함 노샘프턴과 우현으로 기울어진 호넷, 그리고 갑판 위의 인원들도 보입니다.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모 엔터프라이즈는 이미 호넷을 뒤에 두고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견인 로프가 끊어지면 다시 연결하면서 이렇게 느린 속도로 호넷을 복귀시키려고 할 무렵 오후 2시 55분에 접근하는 일본 항공대가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준요에서 출격한 뇌격기들이 공격을 개시했고 오후 3시 23분 어뢰 한 발이 호넷의 우연에 명중했고 이 한 발이 호넷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가 떠나 상공을 지키는 와일드캣 전투기들이 없었던 것이 컸습니다. 호넷은 이제 앞쪽 기관실과 뒤쪽 기관실이 전부 작동 불능이 되었습니다. 준요 공격대는 여기서 뇌격기 2기와 제로기 5기를 잃었습니다. 일본의 이후 공격대는 호넷에 작은 피해만을 입혔으나 이제 결단의 순간이 다가왔고 호넷의 자침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사진은 오후 5시경에 승조원들이 전부 퇴함한 호넷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오후 7시 호넷 주위에는 미군 구축함 머스틴과 앤더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두 척의 구축함에서 총 16발의 어뢰를 쏘아 9발이 명중했으나 호넷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 수상기 3기가 나타나 호넷의 자침 시도 과정을 지켜봅니다. 야간 전투를 위해 다가오던 일본 순양함들에서 발진한 수상기들이었습니다. 일본 수상함 부대가 멀지 않았다는 증거였는데요. 다급했던 미국 구축함들은 5인치포 300여 발을 호넷에 발사하지만 호넷은 침몰하지 않고 레이더에 일본 수상함들이 잡히자 결국 포기하고 호넷을 놔둔 채 철수합니다. 미군 구축함들이 사라진 지 약 20분 후 일본 수상함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일본군은 호넷을 견인하려고 생각도 했으나 이미 45도 이상 기울어져 있어서 불가능으로 판단해 어뢰 4발을 발사해 호넷을 침몰시킵니다. 미군 함대를 발견 못한 일본 함대도 철수하고 산타크루즈 해전은 이렇게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의 결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이번 해전에서 총 97기의 항공기를 상실하고 미군은 총 81기의 항공기를 상실했습니다. 미군은 항모 한 척이 침몰하고 한 척이 크게 손상을 입은 반면에 일본군은 침몰 없이 대형 항모 한 척과 경항모 한 척이 크게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총 26명의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은 반면에 일본군은 역전의 베테랑들을 포함한 148명의 조종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드웨이에서 잃은 조종사 11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였고 진주만 기습에 참가했던 일본 베테랑 조종사 765명 중 이미 이 시점이 되면 409명이 사망해 전쟁 시작 1년도 안 돼 절반 이상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숙련된 조종사들이 과달카날 전역을 치르면서 크게 소모되었고 충분하지 않은 조종사 양성과 함께 일본의 이후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대파된 쇼카쿠와 함께 지카쿠도 새로 항공대를 편성하기 위해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약 2달 후 세로토가가 돌아올 때까지 미군의 유일한 항모가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엔터프라이즈 수병들은 함상에 엔터프라이즈 대 일본이라는 구호를 써서 붙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항모가 하나밖에 안 남은 미국의 다급한 상황과 더불어 미군의 결의를 보여준다고도 하겠습니다. 산타크루즈 해전 결과에 대해 일본 대본영 해군부가 전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1942년 10월 27일 밤 10시 30분에 발표한 전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기타 함정들과 함께 미국 항공모함을 무려 4척이나 격침했고 또한 미국 항공기 200여 기 이상을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엄청나게 과장된 결과 발표였고 일본 항공모함 2척이 손상을 입었으나
전투 항해가 가능하다고 발표해서 쇼카쿠가 오랜 기간 수리에 들어간 것을 볼 때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대본영 발표라는 것을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모양인데요. 산타크루즈 해전 이후 일본의 어느 해군 참모는 사실은 미군 항모 한 척 격침이 맞다고 보는데 항공대 승무원들이 보고한 것을 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군은 전과를 일본군 항모 2척 손상이라고 맞게 발표했습니다. 또한 아군의 피해에 관해서도 9월 15일에 항모 와스프 침몰도 약 한 달 뒤에 대중에 공개되었고 이어서 10월 27일에 호넷이 침몰했을 때도 며칠 뒤에 바로 대중에 공개되었습니다.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 시리즈에서 일본군이 패한 과달카날 2차 대전투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는데요. 지금 이야기는 그 2차 대전투, 즉 핸더슨 비행장 전투에 관련된 숨은 이야기입니다. 일본군은 1942년 10월 25일 새벽부터 미군 방어선에 대해 공격을 가해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때 일본 좌익대의 주력이었던 제29연대장이 코미야 쇼지로 대저였는데요. 이 사람이 야간 공격에서 제29연대기를 들고 미군 진지로 돌입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밤중에 철조망을 넘어 미군 진지로 반자의 돌격을 감행해야 했던 일본군. 오늘 다룰 이 사건은 일본군 전사총서에 부록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정식 명칭은 보병 제29연대 군기 소재 불명에 관한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공식 기록은 연대장과 같이 미군 진지에 돌입했다가 약 이틀 뒤인 10월 27일에 탈출한 보병 제29연대 연대본부 소속이었던 군조 다카하시 마사노부, 그리고 10월 31일 미군 진지에서 탈출해 돌아온 제29연대 제7중대 사카모토 사부로 상병, 이 두 사람 및 기타 병사들의 증언을 기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과달카날 2차 대전투가 벌어졌던 10월 25일부터 제29연대기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최대한 사건들을 추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25일 밤에 연대장과 휘하병력이 미군 진지 250에서 300m 안까지 진입했습니다. 이때 연대장이 장악하고 있던 병력은 연대본부 10명과 2개 중대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진출하면서 시간을 지체해 이미 25일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과달카날의 미군 핸더슨 비행장에서 전투기가 출격할 수 있어서 일본군의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것이 일본군이 야습을 고집했던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연대장과 휘하 일부 병력들은 일단 주변 정글로 숨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이때 연대장과 같이 돌입했던 휘하 병력은 한밤중에 대부분 흩어져서 연락이 안 되는 상태로 당시 연대장과 같이 있던 인원은 연대기수 오노 소위, 7중대장 스즈키 대위, 그리고 7중대 준이 고바야시 유키오, 하사관과 병을 합쳐서 10명 이하였다고 합니다. 과달카날 2차 대전투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앞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대열을 유지 못할 정도로 정글한 암흑 속에서 행군을 해서 연대장과 휘하 병력도 큰 혼란에 빠져 흩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자 연대장은 최악의 상황이 와도 연대기를 미군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연대기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합니다. 당시 보병 제29연대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1930년대에 나온 정로환이라는 약 광고입니다. 이 약은 원래 러일 전쟁 때 병사들이 설사 때문에 고생해서 그 치료약으로 나온 것인데요. 러시아를 정발한 약, 그래서 정로환이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로환 광고에 일본 군인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진 설명에는 이 병사가 들고 있는 깃발이 어느 보병연대의 깃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사진은 당시 술잔에 연대기를 그려넣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일본어 위키피디아에도 이런 모양을 보병연대의 깃발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달카날의 제29연대기도 이와 매우 비슷한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일본군은 군기를 천황이 하사한 것이라는 생각에 극도로 신성시해서 천황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군기에 경례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29연대 일본군은 연대기를 맨 위에 일본 황실의 문양인 국화 문양과 깃발 그리고 깃대 이렇게 3등분해서 땅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25일 낮에는 깃발을 파묻은 곳에서 약 5-60m 지역에서 경기에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일 저녁 때가 되자 연대장은 다시 미군 진지를 야습으로 공격할 생각을 하고 기수인 오노 소위를 시켜 군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군기를 가져오기 위해 부사관 한 명과 매립 위치로 간 연대기수 오노 소위는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1시간, 다른 기록에는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노 소위가 돌아오지 않자 코미야 연대장은 코바야시 주니와 함께 직접 군기를 가지러 갑니다. 이 시점 이후엔 기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연대장 일행이 땅에 묻어놓았던 제29연대기를 성공적으로 찾았으나 이 과정에서 오노 소위, 코바야시 주니 그리고 코미야 연대장이 다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앞서 소개한 다카하시 군조와 코바야시 주니가 만나서 연대장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제29연대 제3중대 병력들을 만났으나 중대 병력은 40여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증언에서 코미야 연대장과 29연대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증언에서는 연대장과 연대기의 행방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연대장 일행의 위치는 미군 방어선 뒤쪽이라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쯤으로 예상되는데 미군이 이 고지 위에서 근처 지대를 찍은 사진을 보면 지도는 하얀색이지만 전부 다 깊은 정글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연대장 일행이 26일 날이 밝아올 때까지 전투를 했다는 기록은 없고 26일 날이 밝자 다시 군기를 땅에 파묻고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26일에서 27일로 넘어가는 밤이 되자 고립된 코미야 연대장은 전투 승리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군기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생각했지만 휘하 장교들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해서 뜻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7일, 28일이 지나고 29일이 되었습니다. 이 동안에도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 활동을 했다는데 뚜렷한 전투 기록은 없습니다. 10월 29일 밤 11시 연대장은 잔존 휘하 병력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서 연대장은 자신은 7중대장 스즈키 대위와 함께 군기를 들고 미군 쪽으로 전진할 것이고 나머지 병력은 탈출해서 연대 주력과 합류하라고 명령한 다음에 연대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 수중에 떨어지지 않게 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하사관과 병들이 연대장과 같이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연대장은 이를 거절하고 대대장과 함께 오후 11시 30분에 미군 진지가 있는 북쪽을 향해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는 제29연대장 코미야 대저와 제29연대기의 행방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연대장과 이 시점에서 헤어져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나머지 인원들도 고생 끝에 많은 수가 사망하면서 극소수만 후방으로 탈출에 성공했고 이 증언들도 이때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연대장이 26일에 전사했다고 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최소 29일 밤까지는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달카날 정글 속에서 사라진 연대장과 연대기. 일본으로서는 과달카날 테나루 전투에서 이치키 키요나오 지대장이 전사하고 부대 깃발을 분실한 것에 이어 과달카날에서만 두 번째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미야 쇼지로 연대장에 대한 일본 측 기록은 아까 언급했듯이 더 이상 없고 미국 측에서도 연대장이나 연대기를 발견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연대기를 소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고 연대기를 다시 파묻고 싸우다가 전사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다카날 전투 결과를 보도한 당시 아사히 신문 기사를 보면 코미야 연대장이 군기와 함께 죽었다고 추모하는 듯한 기사를 내고 있고 이외에 후방으로 철수하던 일본군 병사들이 연대기를 찾고 다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의 공식 기록에는 연대기의 행방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책임을 통감하며 과다카나를 점령한 후에 연대기의 행방에 대해 다시 조사할 것이라는 의욕을 보였으나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29연대기 분실은 과달카날 전역의 미스터리로 그리고 일본군에게는 뼈아픈 기억으로 남았지만 일본군의 고생은 여기서 끝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